네, 다음은 4과목입니다. 빅데이터 결과 해석에 대한 이제 도메인이고요. 저번보다는 4과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3과목은 조금 더 쉬워지고 4과목은 좀 더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문제 해설을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61번이고요. 다음 중 시공간 시각화 기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보시면 이제 히스토그램, 체르노프 페이스 막 헷갈리죠. 누가 봐도 3번은 사실 공간 기법이 뭐 명확하기 때문에 답은 이제 3번이고요. 관련돼서 이제 시각화 주요 유형으로는 저희 책에 나와 있는 그 표를 이제 첨부해 놨으니까요.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62번입니다. 네, 실루엣 개수를 이용한 최적의 군집 분석 개수는 실루엣 개수가 이제 이번 문제로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봤을 때 우리가 그 교재에도 이제 실루엣 개수에 대해서 이런 수식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수식은 없었고 이 그래프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제 군집 개수와 이제 X축은 군집 개수가 맞는데 이제 실루엣 개수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이제 복원을 한 문제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실루엣 개수는 가장 높은 값에 네. 있는 군집 그렇죠. 개수가 최적의 군집 개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식으로 봤을 때 맥스치의 실루엣 개수가 맥스일 때의 군집 개수가 이제 최적의 군집 개수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군집인 3. 그래서 정답은 2번을 이제 해설을 했고요. 네네. 우리가 그 2회차에는 이제 엘보우 그래프라고 해서 엘보우 메소드라고 해서 이제 팔꿈치 모양으로 이제 내려오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내려오는 그래프라고 하면 좀 내려오고 그 다음이 이제 4번 네 번째인 경우가 이제 알보는 4가 답이 될 수 있다. 내려오는 그래프라서 좀 모양은 다른데 네네. 네, 그렇게 이제 판단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63번의 다음 그래프의 이름으로 적절한 것은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색깔이 이제 진하고 옅은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인 이제 히트맵을 실제로 그래프를 주어졌고요. 네네. 그걸 정확히 알고 있느냐를 이제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색깔의 진함에 명암에 따라 가지고 강도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색을 다르게 표현하는 부분이 값의 크기에 따라서 진하고 옅게 표시한 부분이고요. 비교 시각화 그래프로 대표적인 이제 히트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64번은 효과적인 인포그래픽의 조건으로 이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시면 이거는 좀 점수를 주려고 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포메이션과 시각적 그래프의 합성어다. 2번은 그냥 읽어보시면은 이제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는다. 이제 인포그래픽은 어떻게 보면 이제 쉽게 표현하고 이해를 용이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정보를 담다 보면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적절하지 않다고 이제 나타냈습니다. 네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4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텍스트와 그래픽을 조합해서 사용한다. 실용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위해서 차트나 다이어그램,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한다. 네, 다른 설명들은 다 맞기 때문에 이제 2번이 가장 아닌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5번입니다. y는 0 혹은 y는 1인 값을 가지는 이진 분류 분석에서 y는 1의 값이 y0 0인 값의 2배일 때 네, 민감도, 특이도, 정확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 문제가 정확히 복구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은 민감도와 특이도, 정확도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였고요. 네, 선지를 읽어보시면 민감도와 특이도가 둘 다 1일 때 정확도는 1이다. 이 부분은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밑에 우리 그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수식을 적어놨는데 정확도는 우리가 액큐러시라고 해서 전체 맞춘 비율. 그다음에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 보시면은 그림을 보고 이해하시면 진양속률이라고 해서 전체 TP 그러니까 FN하고 TP 이 초록색 구간이죠. 초록색 전체 구간에서 우리가 TP 실제 맞춤 비율 이게 1이다라고 하면 전체 다 맞췄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특이도를 보시면 TN과 FP 그래서 TN이 이제 분자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으로 예측했는데 거짓인 부분 거짓으로 이제 맞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회색 부분이 이제 1이기 때문에 전체 다 이제 거짓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게 100%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 다 이제 맞춘 부분이 되겠죠. 민감도와 특이도가 1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확도는 1이다. 그래서 1번은 정답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들은 좀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를 섞어서 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1번을 이제 이런 수식을 보시면서 그림을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식과 그림을 보시면서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2회차, 3회차 때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민감도가 뭐냐? 그래서 수식을 직접 물어보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좀 더 이제 발전해서 이제 지표를 정확하게 이제 응용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이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다음은 66번입니다. 홀드아웃 관련 데이터가 아닌 것은 그래서 우리가 홀드아웃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학습, 검증, 평가에 대해서 데이터를 나눠서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증강 데이터는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데이터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67번입니다. 이제 ROC 그래프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민감도와 그 ROC는 우리가 TPR과 FPR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양성률과 위양성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그래프는 왼쪽 위 상단으로 향하는 양성률이 좋고 위양성률은 낮을수록 좋은 이제 그래프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수식을 생각하면서 보시면은 민감도와 특이도로 이제 선지를 구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성률, 위양성률을 생각하시면서 민감도와 특이도를 나타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감도 그러니까 양성률은 민감도와 똑같기 때문에 그 같은 수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도가 1일 때는 양성률이 1 그리고 특이도 같은 경우는 그 FPR 위양성률이 그 1에서 특이도를 뺀 값이 반대예요. 그래서 특이도가 0일 때 위양성률은 1이다. 그래서 민감도가 1이고 특이도가 0인 건 양성률이 1이고 위양성률이 1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그렇게 수식을 보시면서 그 옆에 이제 해설 부분에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맞춰보시면 가장 다 이제 맞는 내용이고요. 4번 자체가 아예 사실은 잘못된 선지예요. 그래서 특이도 자체가 이제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아마 4번을 고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전체적인 해설을 한번 해봤고요. 밑에 표하고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논란의 68번 문제입니다. 네, A 상품에 대해서 인지도 조사 결과가 아래와 같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저희 그 데이터 진흥원에서 공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변환하진 않고 그대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대로 이제 문제를 복원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아이가 있는 남성과 없는 남성으로 나눠서 A 상품에 대해서 인지도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표를 나타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A에 대한 제품을 알고 있을 확률이 0.9이다. 우리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전체 합치면 이제 모수가 이제 1000이 되겠죠. 네, 1000분의 이제 900이므로 0.9이다. 그리고 아이가 있는 남성이면서 A 제품을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을 확률이 0.04이다. 봤을 때 우리가 아이가 있는 남성, 없는 남성 전부 다 속한 모수가 이제 1000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사람이 40명이기 때문에 0.04. 그다음에 아이가 없는 남성이면서 A 제품을 모르고 있을 확률은 0.06, 60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사실 똑같은 설명이기 때문에 2번, 3번을 선택하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하고 4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이제 4번입니다. 아이가 있는 남자 중에서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남성 자체는 아예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분모가 이제 500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A 제품을 알고 있을 확률을 알고 있는 인원수는 460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0분의 이제 460이기 때문에 0.92가 되죠. 그래서 봤을 때 아마 좀 헷갈렸을 것 같아요. 전부 다 맞는 내용이거든요. 그냥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 약이 붙어 있기 때문에 4번이 좀 설명이 틀렸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1번에 이게 남자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라는 이제 설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들 때문에 이제 데이터진흥원에서도 전원 정답이라고 하는 이제 공지를 내리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명확하게 한 문제를 이렇게 약 이런 걸로 장난치지 않고 좀 숫자를 좀 다르게 한다거나 그래서 좀 구분이 가도록 좀 표현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네, 약이라든지 뭐 남자 이런 의심까지도 가지 않게 좀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결합 확률과 이제 주변 확률을 묻는 문제라고 제가 지금 판단이 돼요. 근데 이제 다만 보기 1번과 4번, 1번도 이제 맞고 죄송합니다. 지금 옳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 보기가 지금 다 맞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4번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약이라는 단어로. 그래서 답은 근데 약이 맞기 때문에 이제 그 공단에서는 이제 다 맞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문제다, 이슈가 있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9번입니다. 다음 관측값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보기를 이제 4개 주어졌죠. 관측값을 54, 46, 60, 40 이렇게 4개를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밑에 이제 선지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기대 빈도를 몇으로 생각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기대 빈도는 이제 54, 그다음에 46, 60, 40에 대해서 네, 평균이기 때문에 기대 빈도는 50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비율은 4개이기 때문에 다 4분의 1씩 이제 비율을 나타내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3번 선지가 좀 어려우실 건데요. 카이 제곱 통계량에 대해서 이제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오른쪽 해설 보시면은 관측값과 우리 기대 빈도를 이제 빼서 제곱한 부분을 다시 이제 그 기대 빈도로 나눈 값을 우리가 다 더한 값이 이제 카이 제곱 통계량이기 때문에 이제 해설을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통계량을 합쳐서 이제 보시면 이제 4.6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번 선지인데요. 이게 제대로 복권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카이 제곱에 대해서 자유도가 3인이었을 때 이게 7.8이라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검정 통계량이 우리가 아까 4.64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측이 4개니까 자유도에 대해서 마이너스 1로 해서 자유도 3개일 때 이 부분이 이제 검정 통계량이 7.8 그 지금 수식으로 나타내는데 7.8보다 이제 작으냐 크느냐에 따라서 이제 귀무가설을 이제 기각하느냐 채택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검정 통계량 4.64 자체가 7.8보다 이제 작기 때문에 이제 기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귀무가설을 채택한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70번입니다. 포화송 분포에 대한 적합도 검정을 한다. 보기 중 알맞은 것은 네, 앞에서도 포화송 분포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선지를 보시면 1번 연속형 확률 분포에서 주로 사용한다. 포화송 분포는 이제 이산 확률 분포에서 주로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유의 수준은 사용하지 않는다. 카이 제곱 검정을 통해서 우리가 p 밸류를 구해서 이제 유의 수준하고 이제 비교해서 판단하게 되겠죠. 그 내용이 이제 3번에 있습니다. 이제 p 밸류를 구해서 p 밸류가 유의 수준 보통 이제 0.05해서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그래서 3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 4번을 보시면 람다가 어떤 일정 시간과 공간 구간 안에 발생한 평균 사건 수를 의미한다가 맞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71번입니다. 다음 중 비교 그래프가 아닌 것은 네, 1번 막대 그래프, 2번 레이더 차트. 그래서 우리가 스타 차트라고도 하죠. 그리고 히트맵은 전부 다 이제 비교에서 사용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대 그래프는 우리가 순차 시간 그래프에서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4번 산점도는 우리가 관계 시각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네. 다음은 72번입니다.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검증, 훈련, 테스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다. 네, 맞는 내용이고요. K가 3 이상만 가능하다. 보시면은 K 주로 이제 보통 이제 5 정도를 쓰는데요. 그 이하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상만 가능하고 하다는 이제 잘못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K계의 균일한 서브셋을 쓴다.
그리고 K-1의 부분 집합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나머지 한 개를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로 할당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이제 2번입니다. 네, 다음은 73번입니다. 누적 히스토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히스토그램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관계 시각화에서 붙어 있는 그래프, 막대 그래프랑 다르게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로 이제 수치형 자료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보시면 가장 알맞은 것은 있으니까 다 읽어봐야겠네요. 그래서 범주형과 수치형 모두 분포를 알 수 있다. 범주형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의 y축을 평균으로 나타낼 수 있다. x축을 각각의 이제 구간으로 나타내고 y축은 보통 이제 나타낸 빈도수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은 계급수를 잘 정해야 정확한 분포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계급 자체를 나누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해야지 정확한 분포 파악이 가능하다.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적 확률 분포표는 누적 확률 밀도 함수와 비슷한 형태를 보인다. 이게 절대적인 확률이 아닌 이제 상대적인 확률 분포 형태를 보기 위한 이제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이제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74번입니다. 과대적합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아닌 것은 봤을 때 저도 내용이 일단은 4번이 눈에 들어오긴 했는데요. 근데 조금 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레귤라리제이션, 정칙화에 대한 내용. 처음에 이제 레귤레이션인 줄 알았는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2번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네, 그다음에 3번은 드롭아웃. 그다음에 4번은 맥스 풀링이 되겠습니다. 그 봤을 때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아닌 것을 좀 찾아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과대적합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1, 2, 3번이 있겠고요. 4번은 어느 정도 CNN에 대한 굳이 한정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일단 답은 저도 4번으로 고르긴 했는데 CNN에서도 이제 과대적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 4번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문제로 봤을 때 맞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선택하는 부분이.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4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75번입니다. 네, 회귀 분석에 대한 로그 오즈에 대해서 a 플러스 bx일 때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래서 a 가장 거리가 먼 것은이기 때문에 하나씩 읽어볼게요. 네, a, b 둘 다 0이면 확률이 이제 제로이다. 네, 보시면은 오른쪽에 좀 해설을 이제 이해가 쉽도록 적어놨는데요. 이제 로그에 대해서 오즈 그래프에 대해서 a, b가 0이었을 때는 이제 우리가 y 값은 이제 0.5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이고요. 나머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로그 연산에 대해서 0에서 1 사이의 로짓을 획득한다. 네, 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 부분에서 이제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보시면은 우리 교재에는 이 그래프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는 없고요. 대신 이런 개념을 잘 학습하셨으면 그래도 좀 고를 수는 있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응용이 필요한 문제라고 판단을 했고요. 3번 보시면 오즈는 클래스 0에 속하는 확률에 대한 클래스 1에 속하는 확률의 비이다. 그래서 확률에 비한 내용이 맞고요. 승산 B는 사건의 발생할 확률과 발생하지 않을 확률 간의 비율이다. 내용도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76번입니다. 네, 혼동행렬에 대한 FN 해석으로 알맞은 것은 보시면은 2회차, 3회차에서도 이제 혼동행렬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헷갈리지 않도록 FN에 대해서 우리가 밑에 표를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FN에 대해서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설 겸정 결과가 실제 true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설을 이제 false, 네거티브로 이제 했을 때의 이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FN에 대해서 false, 네거티브인 경우는 우리가 false, 그러니까 실제 true인 정답을 false라고 예측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오답이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겠습니다. 네, 77번입니다. 다음 데이터에 대한 불균형이 있을 경우 사용하는 평가 지표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는 이제 되게
좀 난이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번 민감도, 2번 정확도, 3번 오분류율, 4번 ROC 곡선, ROC 커브에 대한 내용이죠. 그냥 봤을 때는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맞는 내용 같아요. 네, 우리 이제 교재에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 같은 경우는 정확도의 역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에 불균형이 있을 때 이거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해주는 경우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365일 그 날씨에 대해서 예측할 때 우리가 비가 오지 않고 해가 떠 있어라고 예측하면 가장 빈도수가 많은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불균형이 있을 경우는 빈도수를 높은 거를 예측했을 때 그냥 애큐러시가 높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도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78번 보고서 작성 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시면 이 문제는 약간 이제 점수를 좀 주기 위한 문제 같아요. 네. 그래서 전문 용어를 가장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1번은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해가 쉽도록 2번 같은 경우는 완전 반대가 되겠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3번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번 보고서를 통해서 성과 기준과 기여도를 표현할 수 있게 한다. 봤을 때 좀 전문 용어는 좀 그러니까 일반적인 보고서, 일반적인 이해관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79번입니다. 회기계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제가 복원한 문제고요. 그 밑에 이제 보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가 나왔는지를 이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 있는 문제를 이제 예제로 삼아서 이제 풀어봤고요. 그래서 어느 중학교에서의 1학년 키 차이가 2학년이 되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래서 1학년에서는 6명, 2학년일 경우 8명을 뽑아서 각각의 성적에 대한 분산을 조사해 봤더니 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학년에 대한 분산이 10이었고 2학년에 대한 분산이 50이었다. 그래서 두 모집단에 대한 분산은 같다고 볼 수 있는가 해서 보시면 일단 모집단이 분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F 통계량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그랬을 때 그 밑에 이제 표를 보시면은 그 F 통계량에 대해서 이제 8명하고 6명을 뽑았잖아요. 그래서 자유도는 마이너스 1씩 해서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7 그다음에 5 해서 찾아보시면 4.88이 될 겁니다. 그래서 4.88을 기억해 두시면서 우리가 분산에 대해서 이제 F를 계산해 보면 50 그다음에 10이기 때문에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이 5는 우리가 그 유의 확률이라고 하는 4.88보다도 이제 크기 때문에 이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이 내용도 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보셨죠. 그다음에 평균과 분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모집단이 몇 개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하시면서 이제 풀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분석 모형의 리모델링 및 활용 과정별 명칭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네, 이 문제도 좀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책에도 직접적으로 표시는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대로는 표시는 돼 있지 않은데 잘 보시면 이제 정의를 하고 우리가 표준화를 하고 그 보기 내용 중에 일단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정규화, 최적화, 합리화, 중복 제거를 보시면 이제 정규화와 최적화 중에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어떤 게 들어가는 게 맞느냐를 보시면 우리가 표준화하고 정규화는 같은 레벨에서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먼저 설명을 했듯이 이제 옆에 설명을 적어놨는데 이제 표준화에 대해서 정규화에 대해서 적어놨고 우리가 뭐 다른 단위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비교해주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주는 이제 작업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표준화하고 정규화가 같은 레벨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가로에는 최적화가 들어가는 게 가장 맞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근데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일반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과적합이나 이런 것을 방지한다.
그래서 이제 답을 이제 2번으로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을 잘 보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여러분들은 따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때까지 시험의 문제 패턴과 유형을 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냐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학습은 확실히 어떤 거든 간에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개념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기본은 이해와 응용과 활용이다라는 게 이제 문제 패턴에서 그렇게 정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문제 관점은 어렵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고 이걸 분석과 활용해 어떻게 쓸 거냐 이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주신다면 좀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개념의 명확한 이해. 실은 얘는 1번과도 연계가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암기하는 학습은 절대로 지양을 하셔야겠다. 물론 개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주 보면서 이제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형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치만은 무조건 달달 외우려고 하시는 시험 방법은 과락을 유발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 보시면 첫 페이지에서 저희가 각 과목별로 특정 세부 항목의 출제 빈도수가 높은 세부 항목들을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집중해서 이해를 기반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초 통계에 대한 학습은 필수다. 예. 지금 맞습니다. 2과목뿐만이 아니라 실은 3과목, 4과목까지도 통계에 대한 기반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도 통계를 아는 그 엔지니어와 그렇지 않은 엔지니어에 대한 수준은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지만 모델에 대한 어큐러시라든지 모델에 대한 활용성을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 통계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갖춰져야겠다라는 생각도 시험 관점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업무적인 관점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분석 관점의 학습 방향성을 수립을 하셔라. 그래서 분석 관점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어떤 주어진 사례가 주어졌었을 때 그 사례에서 내가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례에서는 어떤 기법을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체 관점은 아니지만 이제 알고리즘이라든지 분석 통계 기법들이 나왔었을 때는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게 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또 그래프를 보고 이런 패턴 이런 추이를 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병행해서 학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계산 및 풀이 문제에 대한 학습. 우리가 종 모양 나오면 나 일단 이거 안 봐. 숫자 막 가득 차 있으면 일단 이거 안 봐.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해를 해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Z분포와 T분포를 선택하는 기준은 모분상과 지금 모표준 편차를 알아. 그럼 Z분포를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근데 모르는데 표본수를 30개 이상 알려줬어. 그러면 Z분포를 선택이야. 그렇지 않은 경우는 T분포를 선택을 해. 이 기준 하에서 나머지 몇 가지 공식들이 있잖아요. 루트 n분의 시그마라든지 그리고 신뢰 구간을 구하는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거구나라고는 하지 마시고 꼭 그 공식에 대입을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를 봐도 당황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과목별 빈출 영역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달라. 학습하시기 이제 뭐 학생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험에 일자가 가까우면 밤새고 닥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경우죠. 그래서 제 아시는 분 한 분도 시험 전날 되면 이제 밤샐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잘못된 방법인 거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빈출 항목들 위주로 하셔서 집중해서 학습을 하시면 어느 정도 결과는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론은 우린 60점짜리 시험에 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60점만 넘으면 합격한다라는 거고 과락만 주의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러한 관점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제 세세 항목이라든지 세부 항목을 끄집어내셔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1에서 4과목 그리고 사회 분석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저희가 5회 시험을 치고 또 이 시간 이렇게 또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